인생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그 짐의 무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그 짐을 짊어지거나 무너져 내리거나 둘 중 하나이다. 오늘은 고스트라이터를 읽어드릴게요. 작가 엘러산드라 토레,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인 엘러산드라 토레는 여러 권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포함하여 23편의 소설을 썼다. 그녀의 출세작 블라인드 폴디드 이노센스는 아마존 전자책으로는 출간되어 전자책 순위 1위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주요 출판사들의 관심을 끌며 작가로 데뷔하였다. 2017년 그녀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할리우드 더트는 패션 프릭스에 의해 장편 영화로 개봉된 바 있다. 토레의 소설은 지금까지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30여 개국에 출간되었다. 그녀는 또한 작가 커뮤니티이자 온라인 학교인 엘더 산드라 토레 잉크를 설립하였고 2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비 출판을 장려하는 산드라는 대학, 컨벤션, 작가 단체 등에서 연설과 강연을 한다.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다양한 글쓰기 프로젝트에 매일 몇 시간을 할애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핀테레스트에서 팬들과 교류하고 있다. 옴기니 김진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한영 번역학 석사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는 론리 플래닛 터키, 론리 플래닛 인도, 론리 플래닛 디스커버 영국, 공역 등이 있다. 고스트라이터 줄거리. 베스트셀러 작가인 주인공 헬레나는 3달 남았다는 말기 뇌암 진단을 받는다. 몸이 쇠약해져가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한다. 평소에 앙숙이었던 마르카를 어렵게 대필 작가 고스트라이터로 계약을 한다. 헬레나는 남편과 어린 딸이 있다. 그러나 둘 다 죽었다. 그 죽음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녹화해 놓은 비디오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 영상에는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다. 순간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마침 친정 엄마가 집으로 왔다. 엄마 집으로 딸을 보내고 나자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자기 추한 본 모습을 아내가 알아차렸다는 걸 직감한다. 돌변한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가두고 아내는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다. 남편을 죽이려다 아이까지 죽게 되고 경찰과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후 헬레나는 유언장에 그녀의 증오하는 남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녀들을 유산 상속자로 지정을 한다. 마지막 책이 집필되는 과정에서 그녀의 고통의 무게와 크기를 생각해 봤다. 자기로 인해 죽은 아이 방에서 글을 쓰고 죽어가는 몸으로 그 방 침낭에서 웅크리고 잤을 그녀의 아픔은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프롤로그. 내 손을 가볍게 잡아당기는 손길. 나는 응하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 내 앞머리를 옆으로 가지런히 모으는 자그마한 손가락과 내 몸에 밀착한 몸의 가벼운 무게에 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른다.
엄마, 내 볼에 와닿는 새끈거리는 숨결. 엄마, 엄마 자. 사이먼이 속삭인다. 엄마 안 일어나면 우리끼리 맛있는 초코칩 팬케이크 전부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이 슬립 셔츠 아래로 들어오고 있는 그의 손을 꽉 붙잡았다.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잘생긴 얼굴이 밀가루와 초콜릿 범벅이다. 진정해. 내가 경고하며 그의 팔목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이불에서 재빠르게 빠져나와 그의 허리 위로 올라탄다. 괴물을 깨우면 기분이 언짢아진다는 거 알 텐데. 나도. 배선이가 서둘러 내 앞으로 기어오더니 그의 등 뒤에 걸터앉아 셔츠를 붙잡고 싱긋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내가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괴물의 수호자와 내가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팬케이크씨. 내가 그의 몸 위에서 조금 움직이자 그가 눈짓을 보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아기를 만드는 나체 행위로 이어졌을 법한 눈빛. 나는 그에게 미소 짓고 두 팔로 아이를 감싸 안았다. 배선이 공주님, 팬케이크 맨스에게 무슨 일을 시켜볼까요? 괴물에게 밥을 줘야 돼요. 아이가 외치며 두 손을 허공으로 쭉 뻗는다. 그리고 설거지도. 나도 허공으로 두 손을 뻗어 올린다. 그러자 사이먼이 반항의 신음을 내뱉는다. 그러고는 허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우리 둘을 매트리스 위로 내려놓더니 배선이에게 재빨리 간지럼을 태우고 나에게 진한 키스를 한다. 와라 괴물아. 그가 외쳤다. 따라와라. 내 그 거대한 배를 채워주겠다. 나는 따라간다. 그리고 먹는다. 이후 배선이는 그림을 그리고 나는 글을 쓰려고 리클라이너의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그가 설거지를 한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남편, 완벽한 딸, 완벽한 거짓말. 1장. 나는 죽고 있다. 어떤 이야기 첫 문장으로 쓰기에 조금 암울한 말이긴 하지만 나는 이 소식도 반짝깔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고 퉁명스럽게 잠시 따끔거리다 이내에 사라져버리는 통증, 상황 종료. 주치의는 나에게 검사 결과들을 보여주고 혈구 개수와 CE의 수치, 작은 네모만한 종양이 보이는 MRI를 언급하며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몹시 조심스러웠다. 짧은 두 문장이면 정리될 이야기를 질질 끌며 말하고 있었다. 말기입니다. 3달 남았습니다. 나는 슬퍼야 한다. 감정에 북받쳐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고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전화를 걸어야 한다. 하긴 내겐 친구가 없지. 그리고 가족도 없다. 이제 내게는 날짜 세는 일만 남았다. 하루하루 외쳐질 어둡고 불길한 구호. 내 육신이 포기를 선언하고 정신이 문을 걸어 잠기기 전까지 일출과 일몰들. 사실 그다지 끔찍한 일은 아니다. 내게는 그렇다. 나는 무언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단두대가 떨어지기를, 탈출구가 나타나기를 지난 4년 동안 기다려왔다. 그 책만 아니라면 나는 거의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른다. 그 이야기, 내가 지난 4년 동안 회피해온 그 진실. 나는 작업실로 들어가 조명을 켰다. 앞으로 손을 뻗어 코르크보드 위를 천천히 스쳐갔다. 앞쪽으로 고정한 사진들과 폐기된 아이디어가 적힌 종이들, 수많은 불면의 밤에 적은 메모들, 번뜩이는 영감의 불꽃들. 어떤 것들은 사용되지 못했고 어떤 것들은 전 세계 독자들이 책장 위에 놓였다. 남편이 이 보드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손이 나무 프레임을 붙잡아 고정시켰고 코르크를 잘랐고 그것을 못으로 박았다. 그는 그 작업을 하는 온종일 나를 작업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들어가려는 내 고집은 자물쇠에 의해 꺾였고 내 노크 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지금 이 의자에 기대고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올린 채로 완성품을 바라본 기억이 난다.
나는 텅 빈 보드를 올려다보며 그 위에 올릴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했다. 단어들은 이미 제자리를 찾고 싶어 안달하고 있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코르크보드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읽어왔던 보드 위 메모지 앞에서 멈춰선다. 다른 것들보다 종이가 더 너덜거리고 모서리는 스크랩 기사나 다른 기사들로 덮여있지 않도록 유의했다. 이건 어느 소설의 시놉시스다. 현재 메모지에 쓰인 거라곤 단 한 단락이고 언젠가 책의 뒷표지를 장식할 유의 글일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소설 15편을 썼지만 이 소설은 나를 겁나게 한다. 내가 알맞은 단어들을 떠올리지 못할까봐 두렵고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게 아닐까? 타격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두렵고 그와 동시에 독자들에게 적절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봐 두렵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두렵고 그와 동시에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책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내 실력이 다 쌓이고 내 글이 더 단련되고 내 재능이 더 완성되었을 때 쓰려고 계획했던 책이었다.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글이 완벽해질 때까지 다른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 중요한 단 하나의 것만을 나의 세계에 가두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수년을 공들여 쓰려고 계획했던 책이었다. 이제 내게는 몇십 년이 없다. 몇 년도 없다. 그 정도의 실력도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나는 고정하고 있던 압정을 빼낸 뒤 종이를 말끔한 책상 한가운데로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석 달. 그동안 받아온 그 어떤 마감보다도 빠듯하다. 대리인에게 미친 듯이 전화 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시간을 더 달라는 협상도 없을 것이다. 몇 년을 공들여 써야 할 얘기를 단 3달 만에 써야 한다. 가능하긴 할까? 2장. 내가 그를 만났던 그 밤에는 퍼넬 케이크 냄새와 담배 연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가 미소 짓는데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허리가 곧게 펴진다. 심장이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세게 뛰었다. 그 같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눈으로 계속 나를 쫓거나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나에게 더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는 비웃지 않는다.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나의 세계가 변한다. 첫 번째 챕터를 쓰는데 열이 오른다. 새로 먹는 약들 때문일 수도 있고 기억들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 계속 쓰다 보니 더워진다. 우리 만남과 첫 데이트의 장면을 다 쓸 때쯤 되니 허리 뒷부분에 닿은 셔츠가 축축하고 가슴이 조이는 듯 아프다. 그가 가벼운 미소 한 번으로 우리 엄마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타코와 멕시코 맥주로 나의 마음을 빼앗았던 밤이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의 손가락들이 내 손가락들을 감싸 주었다. 그가 나를 차에 밀어붙이고 키스했다. 나의 입은 망설였으나 그의 입은 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혀가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신경은 사르르 녹아버렸다. 그때 내 나이 20살이었다. 내 소설들 바깥에서는 데이트 한번 해본 적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남자나 로맨스 같은 것을 신경 써본 적 없는 20살.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이먼은 내 삶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내 삶을 열정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의 하루는 가슴 떨리는 흥분으로 시작되었고 나의 밤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끝이 났다. 그의 눈빛과 손길, 나의 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내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 그건 사랑이었다. 그 시작부터 무모한, 미친, 정신 나간 사랑. 나는 글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속이 메스껍다. 수요일 오후 정확히 2시 24분에 나는 키보드 치던 손을 멈췄다. 노트북은 옆으로 치워두고 책상 위를 정리한 뒤 휴대전화를 가운데로 옮긴다.
서랍에서 새 노트패드를 꺼내고 펜은 뚜껑을 열어 하얀 종이 위에 올렸다. 그 후 2분 동안 의자에 푹 기대앉아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린다. 눈을 감은 채 가슴을 활짝 펴고 스트레칭한다. 정확히 2시 30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똑바로 앉아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댄다. 안녕 게이트. 안녕 헬레나. 케이트 목소리에서 무언가 꺼림한 느낌이 묻어난다. 마치 지금 막 급하게 전화기로 달려와 전화를 건 것 같은 목소리다. 일주일 내내 이 통화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어야 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은 목소리. 가슴속에서 짜증이 부푼다. 이 전화 통화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4가지 상의할 내용이 있어요. 케이트는 쓸만하게 훈련시키는데 수다며 농담을 정신없이 늘어놓는 그녀의 성향을 눌러놓는 데에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케이트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첫 번째 계약금, 첫 번째 베스트셀러, 첫 번째 수수료, 이것들이 그녀를 훨씬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돈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확립할 수 있는 통제의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돈은 케이트를 내 원숭이로 만들었다. 돈은 사이먼을 내 애완개원으로 만들었다.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고 튼튼한 끈으로 매두지 않으면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는 애완견. 케이트는 해외 오퍼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나는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을 펜으로 그으며 듣는다. 나는 조건을 수락하고 우리는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갔다. 희망의 페리, 3세 소식이다. 굉장하군. 나는 한숨을 내쉬고 가까스로 3번째와 4번째까지 통과해낸다. 케이트가 조용해지고 나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한다. 가능한 작은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고심해서 골랐다. 지금 잡혀있는 일정들 모두 취소해주면 좋겠어요. 나 은퇴할 거예요.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는데 은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줄 말이었다. 케이트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2 단어 모두 나의 집필 중지를 의미한다. 2 단어 모두 내가 남아있는 마감 일정을 더 이상 맞출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협곡을 따라 뻗어 나가는 것만 같은 기나긴 침묵. 귀에서 전화기를 떼고 연결 상태를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침묵. 마침내 케이트가 대답을 했을 때 거기에 상상력이라는 눈꼽만큼도 없어서 나는 그녀의 예측 가능성에 한숨을 내쉬고 만다. 케이트, 은퇴요? 케이트가 멍하니 말했다. 케이트는 지난 10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좀 더 괜찮은 대답을 생각해 보려다 했었다. 헬레나가 인정해줄 만한 대답으로. 하지만 그 말은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케이트는 더 그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헬레나 로스가 은퇴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마르카 반틀리가 신간 베스트셀러를 넉 달마다 쏟아내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헬레나는 오로지 본인의 라이벌에 대한 경쟁심, 앙심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쓸 사람이다. 게다가 32살에 은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네, 헬레나가 쏘아 말했다.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그거 말이에요. 그 용어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케이트가 책상을 밀어내자 그녀의 사무용 의자가 빙그르 돌았다. 방안이 연분홍색과 크림색이 섞이며 흐려졌다. 왜요? 케이트는 이 질문을 하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말을 바라하는 그 순간에도 그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트가 헬레나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 4번 항목은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말 것이다. 예전에도 몇 번 어겨본 적이 있는 규칙. 그 결과는 언제나 참혹했다. 케이트는 헬레나의 신랄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헬레나의 전화 끊는 소리가 나기를, 새로 수신된 이메일의 무시무시한 도착음이 들려오기를 마음졸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헬레나는 그저 한숨만 쉴 뿐이다. 은퇴 발표만큼이나 이상한 무반응이다. 브로크는 출판사에 연락해서 그 작품 제출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줘요. 케이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저 여자의 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인적으로 치아를 앙다물었다.
케이트는 꼿꼿하게 앉아 책상 가까이 몸을 끌어당기고 달력을 휙 넘겨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지나갔다. 그러고는 반듯하게 적혀있는 글자에 다다른다. 브로큰 마감.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헬레나는 80% 정도 썼었고 마감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 있어 했다. 함께 13년을 일하면서 헬레나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던 적은 한 손 안에 꼽을 수 있다. 마감 연장을 요청해도 일주일 혹은 2주일을 넘긴 적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규칙만큼 헬레나 본인에게 적용하는 규칙도 엄격했다. 그런 헬레나가 지금 마감 연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지금 케이트에게 출판 관련 의무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출간 예고된 책이고 사전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다 7자리 계약금 중 절반이 이미 은행에 들어왔다. 게다가 케이트는 받은 수수료를 다 쓴 지도 한참 됐다. 작품의 지출 거부는 출판계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특히 헬레나 노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케이트는 일어섰다. 전투에 대비해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진다. 작가님,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유난 떨지 말아요, 케이트. 헬레나의 목소리는 쌀쌀맞다. 케이트가 헬레나보다 10살 위인데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하듯 얘기한다. 출판사에 전화해서 다른 의무사항들 모두 마무리 지어요. 못하겠으면 다른 대리인으로 찾아볼게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케이트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브로큰 계약 파기, 뉴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언가. 해안을 향해 고요히 다가오는 거대한 해일. 대비 따윈 소용없고 그녀의 발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묶여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참사. 케이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몸을 기울여 책상 모서리에 기댔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에 걸린 두 줄의 진주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겼다. 손을 더 들어 올려 입술을 잡아뜯고 싶은 것을 참는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케이트가 틀렸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무언가가 없다. 거물 고객의 은퇴와 출간 계약 파기 사이 어디쯤에선가 유혈의 참사가 마무리될 것이다.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케이트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한마디가 기어이 나오고야 만다. 케이트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내쉰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대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강해지지 않고서는 헬레나와 13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저 여자는 까다롭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빌어먹을 예측불량 레킹볼이다. 나 새 책을 쓸 거예요. 편집은 트리사 프리지언이 맡아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지. 트리사 프리지언은 요즘 출판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 에디터다.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맡아 일을 한다. 그녀가 출판하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신한다. 베스트셀러 1위, 연예인 중세 행진, 폭발적인 해외 반응. 하지만 그 에디터는 헬레나 로스의 신작을 맡지 않을 것이다. 프리저는 소설 자체를 자주 하지 않는 데다 로맨스 소설은 더욱 그녀의 취향이 아니다. 그녀가 최근에 맡았던 작품도 오제이 심슨의 인터뷰집이었고 완벽하게 포장되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있다. 헬레나가 이걸 알아야 한다. 헬레나는 이걸 알아야만 한다. 브로크는 그만두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그리고 새 책을 써서 프리샤 프리전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변수가 빠져있는 형편없는 수학 문제다. 네. 케이트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지 머리를 굴려보았다. 시놉시스는 있어요? 시놉시스 없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몇 주는 벌 수 있을 것이다. 시놉시스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놉시스 안 낼 거예요. 케이트가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케이트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라고 지금 이 대화 전부가 장난이고 책장 뒤에 몰래 카메라가 한 대 숨어 있고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크크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헬레나는 자신의 소설 바깥에서는 농담 같은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헬레나가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24분씩이나 쓸 리가 없다. 시놉시스도 없이 제안서를 보낼 수는 없어요. 알잖아요. JK라면 어떻게든 해볼 텐데 트리샤 프리저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에디터는 로맨스물을 안 받아요. 트리샤 프리전이 뭘 좋아하는지는 나도 알아요, 케이트.
이 말이 채찍이 되어 날아왔다. 케이트의 얼굴 위에 붉은 피로 자격 없음이라는 글자를 남기는 채찍. 위대하신 헬레나 로스의 원고를 투고할 자격이 없음. 요즘 가장 핫한 로맨스 스타 작가의 대리인이 될 자격 없음.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외에 전화를 걸거나 헬레나 소설에 대한 의견을 낼 자격 없음. 입 닥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자격 없음. 그러면 내가 이 책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이 이 책을 어떻게 제안했으면 좋겠는지 설명해 주세요. 케이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헬레나를 대하기 가장 어려울 때를 대비해 아껴둔 목소리다. 만일 전 남편에게 이런 목소리로 말했다면 그가 그녀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제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후 내가 은퇴하고 나서요. 헬레나가 은퇴라는 말하는데 자기 자신조차 그 단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처럼 어딘가 어색한 데가 있었다. 몇 달 후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몇 달은 너무 빠르다. 너무 갑작스럽다. 거대한 헬이 점점 가까워진다. 불길한 예감도 커져만 간다. 그때까지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판권 협상을 할 때 원고 중 얼마나 보여줄 수 있죠? 전부 다요. 헬레나는 이제 통화를 끊으려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기 지쳤다는 듯이 정신이 다른 데 팔린 것처럼 이제 가봐야 해요.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이제 막 케이트에서 산더미 같은 일을 던져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잠깐만요. 케이트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을 전부 떠올려 본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얘기해요. 막대한 질문 낭비다. 수요일마다 하는 전화통화는 너무나 규칙적이어서 케이트는 그날로 배란 일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수요일이요? 헬레나가 힘없이 말했다. 네, 아마도. 딸까닥 전화 끊는 소리가 난다. 케이트의 우려는 이제 완전히 공포가 되어 부풀어 오른다. 3장. 방문객에 대한 나의 규칙은 간단하다. 16 사이즈 폰트로 한 줄 한 줄 깔끔하게 인쇄해 문 정중앙에 보지 않을래야 안 올 수 없는 곳에 떡하니 붙여두었다. 늘 그렇듯 첫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배를 누르지 말 것. 진입로에 차를 대지 말 것. 상품 판촉원은 돌아갈 것. 종교나 정치 목적으로 온 사람은 조용히 홍보 자료를 매트 아래에 두고 갈 것. 사교를 목적으로 왔다면 그냥 돌아갈 것. 사업이나 법적 목적으로 찾아왔다면 나의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 택배 배달원은 사인받지 말고 택배만 두고 가셔도 됩니다. 나는 핍홀을 통해 문 밖을 내다본 뒤 문을 빼꼼히 열고 배를 누른 사람을 노려보았다. 내가 붙여놓은 안내문을 무시할 정도로 무식한 젊은 여자다. 아마 지금 거의 2시간째 길가에서 빽빽 소리 지르고 있는 애들이 보모일 것이다. 나는 3년 전 이곳 컬트색 부지를 모조리 구입하면서 이 거대한 원형 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보장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오산이었다. 주택 소유주 협회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완강한 거절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헬레나 팍스 씨예요? 네? 남편성이 붙은 거의 사용된 적 없는 내 이름을 듣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는 샬럿 블렌튼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경찰관, 그 음울한 눈빛, 대기 중에 감도는 10월의 냄새, 그 장의사,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그 손가락들로 진열된 관을 두드리던 소리. 나는 계속 문 뒤에 선 채로 여자가 침을 꼴깍 삼킬 때 꿀렁 움직이는 목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종이 한 뭉치를 감싸쥐고 있었다. 헬레나 팍스 씨 맞으세요? 여자의 확신이 옅어지고 나는 그 불안해하는 모습을 즐겼다. 어쩌면 나의 팬인지도 모른다. 내 과거 출판 이력과 결혼 증명서를 찾아다닌 독자겠지.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 가장 최근에 경찰을 불러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 깡마른 어깨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이 여자 정도는 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방문객에 관심 없어요. 긁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목을 가다듬는다. 정말 잠깐이면 돼요. 아니요. 내가 문을 닫으려는데 여자가 손바닥을 문에 탁 갖다 댄다. 정말이지 당장 저 규칙 리스트에 방문객은 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어린 여자는 내가 떡하니 붙여놓은 스트리트는 건너뛰고 배를 누른 걸 보아하니 리스트는 건너뛰고 배를 누른 걸 보아하니 허락 같은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다. 부탁드려요.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내 남편? 그 단어가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나오는 게 싫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단어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약하다. 문손잡이를 잡은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나는 경찰에게 모든 진술을 했고 그들 질문 수백 개에 답했다. 나는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라니 관심 없다. 특히 거리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내 신경을 긁고 있는 오늘 같은 날에는 더더욱. 나는 말없이 여자 눈을 피하며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추가 잠금 장치를 휙 돌려 문을 잠갔다. 여자를 문 밖에 두고 잠그는 딸깍 소리가 꽤 만족스럽다. 나는 뒤돌아 서둘러 계단으로 향했다. 어서 여기에서 탈출해 내 작업실로 갈 생각이다. 문을 닫고 음악 소리를 높여 저 여자의 방해하는 소음을 잠기게 할 수 있는 곳. 여자가 노크를 한다. 똑똑똑. 그 소리가 내 정신을 찔러댔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호흡이 가빠진다. 근육이 경직된다. 허약해진 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날 이후 4년이 넘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실밥이 풀린 걸 발견한 걸까? 3장까지만 읽어드리고 에필로그를 읽어드릴게요. 말할 수 없던 이야기. 독자 여러분께, 헬레나 로스는 남편과 아이가 죽고 4년이 흐른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헬레나는 뉴런던 공동묘지에 딸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비는 간소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직후에 자신이 직접 고른 것이지요. 대리석에는 이름과 출생일 및 사망일 그리고 단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편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지금은 액자에 끼워 제 서재에 있는 오래전에 그녀에게서 받았던 첫 번째 편지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헬레나는 사랑하기 쉬운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제 삶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삶의 남은 시간 내내 그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그리워할 겁니다. 참으로 보기가 쉽지 않았던 그녀의 미소를 그리워할 겁니다. 소설 속의 헬레나가 아닌 이야기 뒤의 헬레나라는 여자를 여러분도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소설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달라진 헬레나의 모습은 볼 수 없으니까요. 제가 처음 헬레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늘 예민하게 날이 서 있었고 비탄과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지요. 헬레나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그 동기를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 특히 헬레나 노스를 사랑하는 독자분들께는 이 책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에필로그에도 해피엔딩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슬픔에 대해 해결책 같은 것도 없습니다. 헬레나의 다른 소설 대부분은 재미를 위해 쓰였죠. 이 책은 전적으로 다른 이유로 쓰였습니다. 이 책은 헬레나를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그녀에 대한 단죄이며 또한 용서이기도 합니다. 헬레나가 떠난 후 저는 헬레나가 부탁한 유언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대신 전달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던 그녀의 마지막 말들을요. 이제 이 지면을 빌려 제가 지금까지 전해왔던 메시지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독자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수치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결정들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작품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창조하는 인물들이 사는 것이지요. 이 책 속 인물은 지금까지 그녀가 창조한 인물 가운데 가장 그녀와 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녀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그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덮었을 때 여러분이 이 책에 쓰인 삶을 올바르게 이해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헬레나, 천국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요. 당신의 친구로부터 마크 보춘.